또 이제 OECD 통계를 보면서 예. 그 GVA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 부가가치 생산액이라고 생산액.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독일 농경제 10분의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근데 GVA를 치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더 큽니다. 에이? 이게 되게 상식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고부가가치 농업에 최적화되어 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농업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의 동반자 농업 이야기의 선수 우리 남재작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선진국 농업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제일 궁금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 농민들은 되게 이제 힘들고 어렵고 못 살고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해외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 뭐 미국까지 필요 없죠. 뭐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이런 데 가보면은 되게 풍요롭고 농민들도 되게 잘 사시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우리도 저렇게 바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40년이 지나서 이제 2020년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된 리치 컨트리가 된 대한민국인데 여전히 이 우리나라의 농업이나 이런 분야들은 좀 아직까지 그만큼의 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경쟁력을 못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들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인지, 선진국 농업은 뭐가 잘나서 선진국 농업인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굉장히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이 주제는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네덜란드나 덴마크 이런 데 보면 땅이 작잖아요, 보면은. 근데 네덜란드가 땅은 작다 그래도 사실 농경지 면적은 작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착각입니다. 네덜란드 우리나라보다 농경지가 아주 작을 것이다. 예.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네,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국토 전체 면적은 네덜란드가 작아도 네. 농경지로만 따져놓고 보면은 비슷하다? 제가 비슷하거나 아마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근데 정확히 그거는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거나 네덜란드가 생각보다 크다. 생각보다 크다. 네. 그러면 남 소장님께서 하나의 키워드로 선진국 농업이란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뭐가 될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요. 예. 그럼 선진국 농업은 어떻게 발전해 왔나를 보면 될 거지 않습니까? 예. 선진국 농업은 예전에 보면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농기계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소로 끌고 전기로 끌면은 예. 말이 끌면은 조금 더 몇 그렇죠. 헥타르 정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사람이 이제 곡괭이로 할 때는 괭이로 가서 할 때는 1헥타르를 못 넘어가고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선진국 농업도 사실 그 바닥에서 크게 안 벗어났었죠. 예. 물론 서구 같으면 이제 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새 같은 걸 썼기 때문에 네. 약간 넓은 농경지를 사용했었죠. 또 논이 아니고 밀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그 농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네. 예전에 또 서구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산업의 대부분 그쪽이었으니까. 네네. 농업이 발전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농민이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이 역사하거든요. 농업의 발전 역사는 이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농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농업 인구는 계속 줄어들게 되고 경지 면적은 점점 더 커지는 게 이 유럽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에 가지던 모든 나라들의 공통적인 사항인 거죠. 약간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혼란이 오는데 우리가 이를테면 공업이 발전한다, 서비스업이 발전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지표가 전체 인구 중에서 그 분야 종사자가 얼마나 많으냐. 네, 고용이 늘어나는 고용이 거죠. 늘어나느냐. 네. 그러니까 그게 많아져야 그 분야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농업이라는 분야는 거꾸로 사람이 줄어들어야 이게 발전한다. 그래서 이거를 발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진국 농업은 선진국 농업을 만약에 이 발전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지금 내린다 치면은 전제로 하면 이걸 발전이라고 다르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철학에 따라서 그렇게 치면은 만약 우리가 선진국 농업으로 가야 된다 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맨날 벤치마킹하러 네덜란드를 가고 독일을 가고 덴마크를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농업을 담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나라처럼 농업이 돼가면 어떻게 될 거냐는 미래가 농가 숫자는 줄어들 거고 경지 면적은 넓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진국 농업이라는 건 그러면은 농민과 농가 숫자는 줄어들고 땅은 어차피 그대로 있을 테니까 네. 그러면 한 집이 이제 그 경영할 때 영농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경지 면적은 넓어지는 게 선진국 농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결국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은 우리보다 뭐 좀 조건은 좋지만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미국은 뭐 당연히 넓겠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그러면 가구당 농지 면적이 훨씬 넓나요 그러면? 그렇죠. 독일은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한 농가당 한 60헥타르, 70헥타르가 평균 경지 면적이고요. 우리나라는 몇 헥타르죠 보통? 1.6헥타르. 1.6헥타르인데 독일이 60에서 70이다. 그 유럽 나라들은 대부분 다 50헥타르 전후로 있는 거죠. 그 유럽은 대개 다 50헥타르 전후에서 예. 많으면 한 6, 70, 적으면 3, 40이 유럽의 일반적인 농가의 경지 면적이고 미국 같으면 180헥타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는 비교할 거 못 치더라도 네. 유럽은 우리랑 비슷하게 인구 밀도도 높고 뭐 경지 면적도 뭐 우리보다는 좀 낮다 생각하지만 근데 60배? 한 30배 좀 30배 이상 40배 되는 거죠. 어. 그래도 유럽도 보면 그럼 동유럽 국가들 아직도 농업 쪽에서 가까운 발전이 덜 된 나라들은 그렇죠. 뭐 세르비아라든지 네, 뭐 이렇게 루마니아 같은 예. 나라들은 이렇게 농가 숫자도 많고 경지 면적도 우리보다는 크지만은 예. 서구 유럽처럼 되진 않았고 예. 유럽 같은 나라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저는 이제 좀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저 나라들은 그래 선진국이 잘 산다라는 생각했는데 선진국의 농가가 독일에 저희가 여행 가거나 출장 갔을 때 스쳐 지나가 보면 농가가 집들이 뭐 좀 띄엄띄엄 있다 정도 생각만 했는데 그게 그렇게 면적이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보면은. 독일은 우리나라로 농경지로 치면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전체 농경지 예, 면적으로 한 10배, 예. 1,500만 헥타르 정도 되니까 예. 10배 정도 되고 근데 농가 숫자로 보면은 30만이 안 됩니다. 300만이 안 돼요. 네. 우리나라는 여전히 100만 약간 넘어간다고 통계상으로 나오죠. 100만에서 105만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면적은 넓고 사람은 적으니까 네. 면적은 큰 면적을 경영할 수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네. 또 그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떻겠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농가를 구분할 때 0.5헥타르, 1헥타르, 2헥타르, 뭐 3헥타르 이런 식으로 농가의 면적을 구분하잖아요. 예. 구분을 할 때 유럽 나라들은 어떻게 구분하냐 치면은 5헥타르 이하, 5헥타르, 10헥타르, 10헥타르, 20헥타르, 아예 기준 자체가 30헥타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50헥타르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농가를 하는데 예. 예를 들면은 가장 낮은 단위가 5헥타르지 않습니까? 예. 그 1헥타르, 2헥타르는 뭐 통계도 안 잡히는 안 거죠. 잡히는 거고. 그냥 5헥타르 이하로 잡히는데 예. 5헥타르 이하의 농가는 대개 보면 유럽 국가들은 절반 이상이 이제 5헥타르 5, 60%가 이제 5헥타르 이하의 농가들이고요. 네네. 이 농가들이 그러면 전체 생산량의 몇 %를 되게 할 것 같습니까? 절반이면 한 절반 이상이 절반 이상이라고 5헥타르 하면 이하죠. 그래도 적어도 한 40%는 해주지 않을까요 보면? 대개는 5%가 안 됩니다. 5%요? 예, 5%가 안 되고요. 잠깐만. 전체 농가에서 땅을 가진 사람들을 면적을 쭉 나눠봤을 때 네. 5헥타르 이하의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절반에서 생산하는 게 전체 생산량의 5%? 5% 정도가 안 되는 거죠. 5%도 안 된다. 네. 그러면- 나라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되게 5%라고 그렇게 보시면 치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나머지 95를 그러면은 그 이제 기타 절반 5헥타르 이상에서 다 근데 실제로 보면 또 50헥타르 독일 같으면 50헥타르 이상이죠. 예. 50헥타르 이상의 농가는 대개는 한 3%? 뭐 아니면은 뭐 대개는 보니까 유럽 평균적으로 보면은 예. 대개 한 7% 정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요. 50헥타르 이상 아주 50헥타르 큰 네, 이 대농들은 예. 그러면 이 아주 작은 수의 대농들이 예. 농업 생산에 또 몇 %를 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좀 숫자를 크게 불러봐야 될 것 크게 같은데. 부르셔야 됩니다. 한 40, 거의 절반 정도를 합니다. 50. 네. 그러니까 3에서 한 7%. 40에서 50 정도가 이제 그 3에서 7%의 국가별로 다르긴 한데 예. 그 농가들이 전체 생산액의 거의 절반을 하고 예. 그 절반에 해당하는 절반 이상 되는 농가들이 생산하는 것들이 전체 생산액의 5에서 한 뭐 1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결국은 선진국 농업이라는 것들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이나 뭐 이제 유럽이나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소규모의 대규모 농업들이 존재해야만 거기서 대량의 생산을 해낸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나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면적이 넓은 농가들은 예. 면적이 큰 농가들은 대개 곡물 위주의 농가들이나 아니면 축산, 방목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예. 대개 이제 그런 데 해당하고요. 예. 작은 농가들은 그럼 이제 그 소득 작물들, 예. 포도라든가 뭐 포도라든지 이런 작물 축산 중에 집약 축산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유기농업도 지금 해당할 뭐 테고요. 독일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에서 이제 한 3에서 한 7% 정도 되는 50헥타 이상이라고 하는 상당히 넓은 면적이죠 보면은. 네네네. 대농에서 나오는 게 전체 그 농업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독일 기준으로 봤을 땐 소농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5헥타 미만이 네. 전체 농가의 한 절반을 차지하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은 전체 농업 생산량의 한 5%를 생산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땅으로 치면은 예. 이 유럽 전체 평균으로 하면은 예. 그 7%의 농가가 예. 68%의 땅을 사용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50헥타르 이상이죠. 그 이하의 농가, 5헥타르 이하의 농가는 치면은 65%의 농가가 6%의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굉장히 거죠. 극단적이네요. 네, 중간에 조금 중간도 물론 분포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상당히 다른,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유럽 뭐 선진국 농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랑 비슷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다. 네. 뭐 근데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고 현명하게 잘 해가지고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잘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완전히 다른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업이 선진국 농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농민과 농가 숫자가 지금보다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한 농가가 이 경영하는 땅의 면적이 넓어져야 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지금까지 선진국 농업이 그랬다는 뜻이고요. 네. 우리나라 농업은 사실 또 일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잖아요. 예, 예. 근데 서구 선진국들은 되게 벼농사 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다르고, 네네. 우리나라는 벼농사 지대다 보니까 예. 경작 면적이 이렇게 밀농사처럼 이렇게 완전히 넓어지긴 어려운 측면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장목에 따른 어떤 특성도 그렇죠. 이제. 특성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근데 일본을 바라보면 되는데, 예. 일본도 우리나라와 굉장히 유사한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을 벤치마킹했었죠. 예, 예. 거의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했었는데, 일본 같으면 이제 평균 경지 면적이 한 2.5헥타르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본도 그럼 우리보다 2배네요, 보면은. 그렇죠. 늘어난 거죠. 늘어나고, 왜냐 그러면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고령화 때문에 네네. 이 뭡니까, 다음 차세대 농이 잘 없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면적이 넓어지는 게 있고, 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차세대 농이라 해서 우리나라 치면은 후계농, 예, 후계농이라는- 영농 후계자 옛날 맞습니다. 식으로 말하면 그런 식으로 거기에 새롭게 청년들이 농업에 창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되게 5헥타르 이상 농가들이 뭐 한 86%까지 되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 농업도 이 점점점 5헥타르 이상까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소규모 농업이라는 거는 농민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고, 네네. 자급자족에서 약간 정도 판매하는 예. 그 자급농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런 자기가 굉장히 먹고 사는-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희가 되게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거는 네. 우리나라 헌법에서 나와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자영농, 가족농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네. 가족들이 여기서 이제 먹고 살고, 그다음에 일부 남는 거를 좀 내다 팔아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얻는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되게 좋다. 그런 가족농, 자영농들이 잘 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소농이라기보다는 대농, 그 자영농이라기보다는 기업 영농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기업농이라고 그러는데, 미국도 처음부터는 그 기업농은 아니었던 거죠, 보면은. 아, 이게 어디서부터 좀 얘기를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이 개념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그 면적이 커지면, 네. 면적이 커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모노컬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규모가 커지면은 단작이 다양한 걸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대개는 보면 한 가지 작물을 되게 크게 넓게 하는 경우들이 예. 이제 되게 규모가 커지잖아요. 예. 대부분 이제 농업은 그런 식으로 생산성을 높여왔죠. 농기계도 점점 커지고 이러면서 네네. 그런 여기서 따르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생태적인 문제. 예를 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약간 똑같은 예. 비료를 많이 써야 되고, 네네. 이게 모노컬처다 보니까 농약도 써야 되고, 그리고 유기농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생태적 다양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 서구 국가들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미래 농업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냐 치면은 예. 유기농을 한 20%, 25%까지 늘리자고 목표를 잡고 있죠. 유기농을 20에서 25%까지. 그렇죠. 기후 위기 대응 목적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생태적 다양성을 회복하는 목적도 있는 거고. 예. 유럽은 그러니까 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생태적인 농업을 많이 네. 가미하자는 운동이 어떻게 보면 유기농 운동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보면 이런 대규모 이제 모노컬처 하는데 사이사이 유기농 농장들이 유기농 농장들은 이게 무작정 커지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인권, 맞습니다. 예, 이게 병해충 관리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작으로 가지고 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예. 이제 혼작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하고 하니까 예. 그리고 복합 영농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규모가 일정 이상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가족에 대해서 가족들이 하는 가족 노동에 의지하는 농업인 거죠. 예. 그러니까 유럽은 그런 식으로 한 20% 25% 정도를 유기농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이제 단작에 그런 너무 큰 규모가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약간 백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기업농이냐 하면은 이게 왜냐하면 기업농과 그럼 가족농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좀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농이 뭐다, 가족농이 뭐다 명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사실 뭐 가족들이라고 해도 큰 중장비 동원해가지고 가족들끼리 넓은 면적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가족농을 얘기를 할 땐 대개 이제 제3세계 그 개도국들을 농업을 얘기할 때 가족농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전통적인 농가 생각하는 그쪽은 보면은 대개는 농가들이 보면 50% 60% 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런 개도국을 얘기할 때는 그 가족이 소유한 농가에서 이게 경영 활동이나 생계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이걸 장려하고 이걸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 생산되는 농산물의 한 70%는 가족농이 생산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전 세계 농가의 90% 이상은 가족농이란 얘기죠. 그렇죠. 기업농은 사실 얼마 안 되죠. 선진국에 존재하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기업농이 있느냐 치면은 먼저 이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뭐가 가족농이고 뭐가 기업농이냐. 그렇죠. 농업의 특징이 말씀드렸을 때 이제 계절 노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계절에 집중돼서 한 계절에 한 시절만 딱 일하는 거죠. 그렇죠. 꽃이 필 때 일하고 뭐 수확할 때 일하고 그렇죠.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농경 문화라가 생겼잖아요. 품앗이부터 시작해서 이게 농업의 특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는 가족 노동 이전하고 특정한 경우에 이제 그 품앗이든 아니면 외부의 손을 빌리는 게 이게 지금까지의 농업이었고요. 이걸 우리가 보면은 가족이 농장을 소유하고 있고 대부분 가족의 노동력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걸 가족농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농업이 규모가 커진다 해서 그러면 이게 바뀌느냐 하는 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게 형태가 미국도 보면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제 보면 가족농이 많아요. 기업농이란 뭐냐 그러면은 기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 경영자와 소유와 농업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를 기업농이라 얘기를 하는데 가족농이 그럼 아주 크게 할 경우에는 이걸 가족농으로 봐야 됩니까? 기업농으로 봐야 되냐 이런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그렇죠.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나까지 뭐 자식들 해서 난 4명이 다 그 큰 트랙터나 뭐 콤바인 뭐 이런 거 몰고 나가서 뭐 여기서 나 저녁 때 봐 그러고 일하러 나가면 이게 가족농이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농업이라는 거는 어차피 농가가 하나가 다 하진 않고 농가들이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농업 이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미국 같으면 농약 같으면 비행기로 뿌려주잖아요. 이거는 그 전문 회사가 있을 거라고요. 전문 회사가 있겠죠. 그 어느 정도는 다 외부 노동력을 다 빌려서 쓰거든요. 수확하는 콤바인 같은 것도 어차피 워낙 넓은 한 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걸 전문으로 또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이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농업 농업 회사분들도 많죠. 그래서 사실 이게 기업농이냐 가족농이냐 이렇게 딱 나누기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다. 어려운 얘기다. 확실하게. 근데 이거는 축산 쪽으로 가면 확실하게 이제 이거는 기업농화 돼가고 있는 건 맞죠. 그렇죠. 이번에 소유와 이 노동이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축산 같으면 규모가 큰 축산 농장들은 이게 우리가 농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죠. 공장 같이 이제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대부분의 노동을 차지하고 있죠. 일을 루틴하게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실제로 농가라고 부르지만은 이제 큰 기업이다. 축산 농가들은 기업농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농가들은 물론 가족농 형태인 거고.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단은 선진국 농업이라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경작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농가 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뭔가 생산량이나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그러면 소수의 농가가 넓은 땅을 이제 경작을 하다 보니까 전문화되고 뭔가 이제 외부의 자원을 이제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무조건 다 기업농으로는 볼 수는 없다. 가족농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향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뭐 토지 문제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실제로는 그 뭐라 그러죠, 규모를 넓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도시민들이 뭐 제3자가 농지를 뭐 소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또 예. 이제 이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다 되셨잖아요. 예. 되게 60, 70대가 그렇죠. 다 돼가셨는데 60, 70만 돼도 뭐 청년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농가가 65세 이상이 벌써 절반이 넘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네. 그럼 자식들이 되게 상속을 하는데 예. 이게 토지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아, 소유가 여러 곳으로 분산되는 거죠. 또 과소 필지로 또 분할되는군요. 보면. 그렇죠. 근데 그 경자 유전 원칙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상속 문제 때문에 예. 토지 소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음. 우리나라는 이 농업을 규모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겠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도전 과제죠. 길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현실은 오히려 보면 더 작아지고 나눠지고 보면은 내가 큰 땅 가지신 분이 있으면 내가 뭔가 기술이 있거나 해보고 싶으면 가서 쉽게 허가를 내가 얼마 사용료를 내겠습니다라고 한 명만 가면 되는데 그 땅이 만약에 한 40명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할 수가 없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벼농사를 하려 그러면 예를 들면 예. 약간 일정 면적이 있어야 그렇죠.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장비도 투입할 이제 효력이 나오는 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면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물론 네. 과수 같은 경우는 뭐 1헥타르, 2헥타르 정도만 3,000평, 5,000평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괜찮고 예. 이 작물에 따라 다 다르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도 농촌에 가보면 느끼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은 친구들 농사 짓는 거 보면은 과수원도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은 예. 경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동하는데 시간도 이동하는데 농기계도 예.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농업이 이런 문제 때문에 뭐라고 하지 규모는 점점 조금씩 계속 어쨌든 농가 숫자가 줄어드니까 조금씩 줄어드니까 예. 그렇지만은 공간적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숫자로 보면은 이를테면 뭐 3헥타 많이 커졌어 이렇게 돼도 이게 뭐 0.3씩 10개로 나눠져 있으면 실제로는 그런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토지 소유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농업계에서는 예. 어떻게 이게 제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소장님께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죠. 제가 이제 어릴 때도 이제 농업 교육을 받다 보면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항상 네덜란드였어요. 그래서 유리 온실 해가지고 많이 짓고 또 많이 망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랬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제일 큰 농업 강국 중에 하나 뭐 프랑스와 더불어서 강국이다라고 그러는데 맞죠? 보면?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예. 이 네덜란드가 사실 기술이 거의 최고 수준에 있고, 네네. 근데 유럽은 농업을 바라볼 때 우리하고 다른 게 네. 우리는 이 100% 자급자족 못하고 있지 하지만은 채소나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재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민들이 보면 여러 가지 품목을 다 재배하죠. 예. 수입도 많지만은 하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자기가 잘하는 걸 유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 자체가 좀 분업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국가별로 약간 분업화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로 곡물이라든가 뭐 예. 축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러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화해 예. 그다음에 또 그것도 축산도 많고 그다음에 시설원에 파프리카라 이런 작물들이 굉장히 많죠. 토마토 뭐 이런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경쟁력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예. 그리고 또 네덜란드는 농업 자체도 그렇지만 사실 농업 수출액 거의 1,000억 달러에 해당하거든요. 1,000억이요? 1,000억 달러. 잠깐만 우리나라 반도체가 한 1,000억 달러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이 한 2,500억 달러 됩니다.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네덜란드 농업 농업으로만 1,000억 달러. 예, 거의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야, 뭐 반도체 할 필요 없는 나라군요. 근데 대개는 중개무역이나 가공무역을 중화를 통해서 이렇게 거쳐갔다 가거나 아니면 거치지도 않고 지나가는 내용들이니까 사실 이제 그게 농업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지만은 네네. 어쨌든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이게 오랜 경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식량을 그렇죠. 핸들링하는 거는 네네. 굉장히 비밀스러운 정보를 가지고 다루는 거고. 그렇죠. 내 노하우가 있어야만 남들하고 경쟁력이 있고 하루라도 빨리 출하시키고 뭐 인맥적 네트워크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죠. 그게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굉장히 잘 축적돼 있는 네네. 기업 국가인 거죠. 그러면은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덜란드가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보다 면적도 작고 근데 아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지적으로 이제 제약 조건이 많으니까 쉽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농업을 이렇게 수출 이제 산업으로 키워가지고 막 주변 국가에 뭐 몇백억 달러씩 이렇게 수출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농업하시는 분들 꿈일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농업 자체는 사실 농업 생산물을 가지고 수출하는 거는 수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주 고급 시장을 또 존재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대량 시장들이
곡물 시장이란 이런 것들이 수요가 크잖아요. 축산 같은 것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큰데 그 문제는 농업을 생산을 늘리면 환경 부하도 그만큼 커진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예 산업에서는 거의 세계의 탑랭크에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스페인하고 우리나라가 거의 중국은 일단은 하나의 나라로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건 대륙으로 봐야죠. 대륙으로 봐야 되고 예. 나라로 치면 이제 그나마 스페인하고 우리나라가 예. 원예 면적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 한 5만 헥타르 정도가 예. 하우스가 5만 헥타르 정도로 최근 통계는 4만 7천 헥타르까지 봤는데 예. 이게 거의 세계 탑이죠. 우리나라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세계 탑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스페인하고 1, 2등을 막 다투고 있습니다. 다투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은 농경지에서 예. 농가들이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원예 산업이었던 거죠. 원예 산업. 그런데 기후가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이 불규칙하게 비도 많이 내리고 내릴 때 내리고 안 내릴 때 안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걸 환경을 제어하는데도 이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이게 농가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작지만 그 와중에 그 비닐하우스로 대표되는 어떤 시설 영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면은 시설 영농이고 그다음에 집약 축산도 축산도 이제 굉장히 어떤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밀집도가 높아서 세계에서 거의 그 탑 랭크 수준이 그러니까 들어가거든요. 한국 스타일이잖아요. 좁은 땅에 몰려서 높이 짓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네. 어떠한 그런 것도 우리나라 농업도 똑같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농가 소득을 높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발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이제 OECD 통계를 보면서 그 그로스 밸류 에디드 그 GVA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총 부가가치 생산액이라고 하잖아요. 농업에서만 투입제는 빼버려 농업에서만 그렇죠. 부가가치 생산액. 이것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독일 농경제 10분의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GVA를 치면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더 큽니다. 에잉? 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영농 면적이 그렇게 작은데 거기서 엄청나게 뽑아내가지고 투입량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아서 부가가치를 많이 갖고 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거죠. 이게 되게 상식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면. 저도 그 통계를 보면서 그걸 뭐 하루는 이렇게 그 엑셀을 이 통계나 OECD 통계를 보면서 엑셀을 가지고 환율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맞춰 그래프를 또 그려놓고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대한민국 농가는 농업은 선진국 농업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고 저부가가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영농 우리가 이제 가족농 이 형태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맨날 이야기했는데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고부가가치 농업에 최적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오히려 곡물은 어떻게 보면 저부가가치 농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량 생산으로 값싸게 생산하는. 근데 그거는 논면적은 점점 줄고 있고 그 논에다가 하는 것들이 하우스 작물들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 식성과도 관계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사람이 또 채소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채소 제일 많이 먹는 넘버원 나라죠. 그렇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나라다 보니까 채소와 과일이 상대적으로 비싸거든요. 칼로리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비싼 작물이죠. 그렇죠. 네. 비싼 작물이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분들이 드시는 거에 또 되게 좋아요, 품질이. 네. 그러니까 사실 국제적으로 비싼 가격을 내고 좋은 거를 먹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지 알겠어요. 보면. 우리나라가 보면은 굉장히 고부가가치 농업에 아주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살농사를 가지고 수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네네. 그렇지만은 이 고부가치 농업 같은 경우는 우리 경험 같은 것들 아마도 이제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에 딸기 많이 나가고 최근에 이제 그 품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나가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선진국 농업하고 좀 다른 형태지만 분명히 고부가가치로 이미 이제 나가고 있다. 네, 유럽 농업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전혀 다른 길. 한국 스타일인가요? 또 K 스타일. 그렇죠. 농업은 나라마다 특징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좀 비교하기 어려운 게 유럽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맞게 발전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고 토지 환경이 좋고 기후가 온화하고 이런 환경에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역이 자유로웠고 그렇죠.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발전한 농업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고립된 섬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후는 굉장히 이제 편차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드된 하우스 같은 축사 같은 이런 농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가 복병이 남아 있죠. 어떤 기후.
기후 문제가 남아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는 농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서 이제 거기서 고부가 가치를 뽑아내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농업 전기 제일 싸고 농업류 면세유고. 네. 그러니까 뭐 겨울철에 난방하는 것도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이게 기후 문제로 들어가면 언제까지 이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예. 뭐 기후가 바뀌거나 에너지 가격이 변동되면은 예. 우리나라 농업의 어떤 뭐라 그럽니까?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럽니까? 예. 이게 어떻게 달라질 거냐, 지속 가능성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제가 계속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대통령 지속 농특위라는 기구에서 예. 에너지 전환 포럼을 만들어서 에너지 문제가 달라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일들을 이제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무슨 유튜브 보다 보면 짤막짤막하게 오는 짤들처럼 보는데 네덜란드 같았는데 그 하우스 시설 하우스인데 사람이 아니고 다 로봇이 이렇게 그 꽃분만도 뭐지 토마토 네네네. 이런 거 알아서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따고 네. 분류하고 사람이 거의 필요 없는 식으로 가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보면? 근데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변곡점이 어디서 생길 거냐 그러면은 토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웠겠지만은 토지 문제는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워낙 복잡해가지고 헌법에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결국은 기술이 어떻게 바꿀 건가가 이제 관심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농업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규모가 무작정 확대가 못 됐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노동력 문제였거든요. 이 그 단기간에 그 모든 내가 수확을 할 때는 모든 농가들이 다 수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숫자가 일정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땅을 더 준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사람 손으로만 하면은 더 키울 수가 없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 뭡니까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들은 그냥 논에서 그냥 섞일 수밖에 없는. 뭐 부르는 게 값이라고 뭐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버렸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럼 네덜란드는 하우스를 예전에는 한 3헥타르, 5헥타르 하우스가 그렇다는 하우스 사이즈가 하우스가 보통 이제 그것도 옛날 얘기고요. 예. 요즘은 이것도 30헥타르, 50헥타르까지 커졌다 그래요. 하우스가 30헥타, 50헥타요?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넓어지냐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게 투자 대비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이를테면은 뭐 확장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동화 기기를 투입하면은 얘네들은 어차피 뭐 5헥타나 10헥타나 20헥타나 그렇죠. 사실 투입되는 비용은 조금씩밖에 더 안 늘어나는데 그걸 최대한 많이 하려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전문가들은 네덜란드 농업을 보면서는 네덜란드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죠. 되지 말아야겠다. 이게 완전히 개방된 시장에서는 사실은 자연 조건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사계 생산한 노동력이 있고 스페인 같으면은 그렇죠. 따뜻하고 네덜란드 같으면 또 이게 다른 조건이고 이게 막 교육되어 버리고 나면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농가들이 경쟁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저희는 살아남은 소수만 보면서 저렇게 좋아 막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분들은 매번 같이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끊임없는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그 뉴욕타임스 본 적 있어요. 그 프랑스 농민들이 자살률이 막 치솟아가지고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면 저희가 봤을 땐 되게 좋아 보였는데 이게 농업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진국 농업이라는 거는 크고 일단은 사람은 적고 효율화돼야 돼야 된다. 근데 대한민국 농업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상당한 고부가 가치와 독특한 스타일로 이제 구축해 왔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는 좋은 면만 보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속에는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갈려나가고 그런 변화에서 도태되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경쟁이라는 게 치열해지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생태적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경제적 다양성도 떨어지고 그래 됐을 경우에 어떤 예를 들면은 리스크에 국가 자원을 배분을 할 때 리스크에 어느 만큼 자원을 배분할 거냐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우리나라에는 생태적 다양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유기농업을 어느 정도까지는 국가가 장려해야 될 거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매크로 관점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농업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게 맞을 거냐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약간씩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뭐 독일의 경제 면적이 우리나라의 10배.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소수의 한 5%가 전체 절반을 생산.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로만 따지면은 독일보다 더 많은 농업에서의 부가가치를 이미 뽑아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면 선진국 농업이라는 게 그냥 일괄적으로 딱 이야기할 수는 참 없겠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이렇게 농업을 이야기할 때 좀 당황스러운 거는 이게 나라마다 좋은 점만 다 뽑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가보면은 네. A라는 나라, 덴마크 가면은 당연히 축산의 경쟁력 딱 배워보고, 맞습니다. 예, 저기 네덜란드 가면 화해 경쟁력 뽑아오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예. 그럼 우리나라 농업을 어떻게 우리나라 농업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남의 나라 걸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당신의 경쟁 상대는 어딥니까? 똑같이 따라갑시다는 개별 기술은 맞는데 개별 기술은 날아올 수 있지만 그걸 네. 통해서 농업이라는 전체 체계 네. 그리고 한 사회를 어떤 식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건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 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네.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예. 아까 전에 로봇 나오다가 이게 말을 멈췄는데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럼 한 로봇은 한 지금도 어느 정도 로봇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고 이게 한 5년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좀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예, 예.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하면서. 그렇죠. 뭐 토마토 딱 익었는지 눈으로 봐서 이렇게. 일본 자료를 봤을 때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또 완전히 다른 라운드로 펼쳐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뭐라 그러죠? 이 지금까지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라운드가 펼쳐지게 되고 예. 결국은 우리가 농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거냐, 얼마만큼 다양성을 유지할 거냐의 문제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효용성 대신에 다양성을 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고 이럴 때가 올 거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많았으면 좋겠다. 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냐 적냐 이걸 가지고만 논할 게 아니고 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는 저는 사실 오늘 남 소장님 모셔서 선진국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이런 거 좀 이렇게 바꾸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못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되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들려주시는 숫자나 상황이 많이 다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한 번에 끝날 이야기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남 소장님만 허락을 해주시면 다시 쪼개가지고 이를테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뭐 농업 로봇 기술 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해보고 되게 최첨단과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게 결합이 되는 어떤 여러 요소들이 이제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아쉽지만 요 정도까지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최 박사님 부르면 항상 나와야죠. 감사합니다. 신세진 것도 있고. 네, 여러분들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남 소장님 나와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리면 제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진국 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던 상식과 많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고생해 주신 남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